84쪽입니다. 먼저 1번.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전기력이라고 했죠. 기억하고 있죠? 전기의 종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라고 해도 되고 전하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얘네를 띄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끼리는 밀어냈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 거, 당김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2번.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그것을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그래서 대전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고, 그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하가 유도됩니다. 그걸 뭐라고 했었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했어요. 정전기 유도. 기억 안 나면 앞에 내용 다시 보고 오세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고, 단위로는 암페어를 씁니다. A, 대문자 E, 암페어라고 읽어요. 구분해야 되는 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전류는 기호로 I, 전류의 세기의 기호는 I로 표현을 하는데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기호랑 단위는 다른 거예요. 가끔 혼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확실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5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것을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했죠. 다음에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어요. 저항. 전기 저항이라고도 하고 그냥 줄여서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단위로는 옴을 쓰죠. 옴을 씁니다. 그 다음에 7번.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교생 선생님과 같이 했던 옴의 법칙에 대한 얘기겠네요. 꼭 구분해 두세요. 8번째.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석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전류가 흐르는 코일, 얘가 자석처럼 행동하니까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이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어떻게 되죠? 힘을 받는다. 이번 주에 배웠던 이 두 문장, 이번 주에 배운 건데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개. 그러면 아래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고무풍선을 털가죽에 마찰을 시켰대요. 중요한 단어는 표시를 해두고, 일단 마찰을 했다. 그 다음에 풍선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런 거 표시를 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찰을 하면 털가죽과 고무풍선 사이에는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니은.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될까요?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일단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고를 꼭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 기준은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전자를 잃기가 쉽냐, 얻기가 쉽냐, 그 차이라서 누가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결론적으로는 누구는 잃어버리고 누구는 얻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로 대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로 대전이 되었다. 그럼 그 두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다른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전기력은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끌려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굳이 누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거를 모르더라도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마찰전기와 대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느 도선 원자핵과 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흐른다. 지금 자세히 보면 이 전자들의 이동 방향을 한번 볼게요. 전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끌어당겨야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여야 끌어당기기 때문에 니은에는 플러스 극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기역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있겠죠.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극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밀려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네요. 자, 전류의 방향은 우리 예전에도 배웠었는데 전자의 이동을 알아내기 전에 한참 예전부터 전류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다 라는 말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그러면 지금 이 기호를 봤을 때 어떻게 되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역으로 흐르게 되겠죠. 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2번. 전선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전류, 전하의 흐름인데 예전에 수업할 때도 잠깐 했지만 이 전자들 사실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사방팔방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랜덤하게 얘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전자들이 다 일정한 방향으로 단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애들이 다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핵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원자핵은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극이랑 서로 다른 종류니까 끌어당기겠네, 이동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 걸로 볼 거예요. 일단 전자보다 약 2000배 정도 무겁기도 하고 덩치도 커서 얘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에서 움직이는 건 전자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전자만 움직인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조금만 지워서 자, 니은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어야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 또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3번. 그래프는 길이가 다른 애들. 자, 길이만 다른 니크롬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길이만 다른 니크롬선.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배울 때 니크롬선은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할 거고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길이도 있었고 굵기, 단면적이라고 표현하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얘네가 다 달라버리면 비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비교를 할 때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길이만 다르다라는 뜻은 굵기는 고정시키겠다. 정말 길이만 다르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건 길이다라는 거
문제 풀 때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만 다른 애들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텐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저항을 비교할 때 지금 기역이 누구고 니은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그냥 임의로 꼭 4 아니어도 상관없고 1, 2, 3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똑같은 전압일 때 흐르는 전류, 똑같은 전압일 때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면 돼요. 똑같이 4V의 전압을 가했는데 니은은 0.4A가 흐르고 기역은 0.8A가 흘렀어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지금 기역이 더 큰 상황이죠. 그 말은 기역에서 전류가 더 잘 흐른다. 다른 말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를 별로 못한다. 그래서 기역이 지금 저항이 작은 상태, 니은이 저항이 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에 영향을 주는 건 길이뿐이기 때문에 기역이 길이가 짧은 저항이고 니은이 길이가 긴 저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저항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허들뛰기처럼 이렇게 장애물이 별로 없으면 통과하기가 쉬운데 장애물이 길면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큽니다. 전류가 더 잘 안 흘러요.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럼 보기를 같이 봐볼게요. 1번 두 니크롬선의 저항은 같다. 저항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달라져요. 어쨌든 길이가 다르니까 저항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다. 자, 2번 니크롬선 니은의 저항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이제 전압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제 이항을 해서 저항을 전류분의 전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뭐가 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4로 가져와 봅시다. 4V일 때 0.4A네요. 4V일 때 0.4A. 그러면 10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니크롬선의 저항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체가 지금 기역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역의 전류가 니은의 전류보다 지금 크잖아요. 맞죠? 여기 비교해보면 그 말은 얘가 더 잘 흐른다. 저항이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되겠죠. 저항은 니은이 더 큽니다. 그 다음 4번 니크롬선 기역에 연결했을 때 전압이 1.5V라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일단 니크롬선 기역의 저항도 똑같이 구해볼게요. 전류분의 전압으로. 자, 전압은 4, 전류는 0.8. 그럼 몇이 되죠? 5ohm이 되겠네요. 자, 5ohm이 되면은 자, 전류의 세기를 구할 거니까 I는 분의 V. 그럼 저항은 5, 볼트는 몇이지? 1.5. 그럼 나누면 몇이 돼요? 0.3A가 되겠네요.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을 바꾸면 저항을 바꾼대요. 저항을 바꾸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5번도 맞는 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꼭 복습해봐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림인데 같이 봐볼게요. 기역. 코일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맞는 말이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은 자석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장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앞에 전류가 흐른다는 가정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맞는 문장인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코일 주변에 무조건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전류가 없으면 자기장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구분해뒀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게 되겠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얘기할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을 감싸듯이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기장이 생긴다. 한번 떠올려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쥐는 방향,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게 되면 좀 그런가? 여기가 손등,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도선을 감싸듯이 자기장이 생깁니다. 어떻게 감싸는 걸 알게 되었냐? 그 도선 주변에 나침반들을 놔서 N극이 걔네를 감싸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쨌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겠죠. 그럼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감싸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지금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의 바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그 N극이 가리킨다는 건 그쪽으로 자기장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이 77쪽에 같이 그렸었는데 잠깐 77쪽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였지? 여기다. 자, 이 그림 그때 했던 그림인데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죠. 가운데 코일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나침반의 N극 기역은 지금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침반의 N극이 코일 쪽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보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 이거 선생님이 반대로 그렸어요. 이거 네, 잘못 그렸네요. 이 부분 이렇게 돼야 맞는 표현입니다. 혹시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기역은 나침반의 N극이 코일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코일이라는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 가닥 한 가닥 이 도선을 여러 번 이렇게 감은 걸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을 감싸듯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번만 감았다고 칩시다. 5번만 감아도
이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낼 때 한 번씩 오른손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매번 만약에 내가 100번 감았다. 그럼 100번 오른손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코일 할 때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코일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나타낼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1개고 이제 나머지 4손가락은 4개니까 얘네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도선에서는 오른손이 엄지, 4손가락이 자기장이었는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손가락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일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해주고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4손가락으로 표현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전류가 화면에서 지금 일로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이쪽 여러 가닥일 테니 이거를 4손가락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오른손. 그러면 손가락 4손가락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지금 그림이 잘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감싸진다고 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이 엄지손가락이 되겠죠. 오른손으로 얘가 이렇게 감싸주니까 그럼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 상황을 뭐에 비유했냐면 이렇게 자석, 이렇게 있는 자석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했던 얘기들을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냥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잘 정리해보고 나중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5번 내용을 볼게요. 검전기에 대한 문제네요. 자, 같이 읽어보면 자,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기억나나요? 꼭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더라도 플러스 대전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이 벌어졌어요. 기억나는지 한번 복습해보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가면은 이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이런 현상을 이제 전하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오 라는 부분인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대전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물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지금 이 검전기는 대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분포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금속판에도 전자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들은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 나온 전자들이 어디로 몰리냐? 이 금속박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금속박이 있는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보다 마이너스의 양이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끼리도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마이너스 전기를 띤 그 두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뒤에 모범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때 손가락을 가져가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게 금속박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벌어진. 이유는 이제 밀어내는 힘, 그걸 청력이라고 하는데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것끼리. 그러면 오므라들었다는 말은 이 힘이 약해지거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면 여기에 지금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밀어냈는데 그러면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 금속박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몇 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더 이상 밀어내지 않겠죠. 그럼 이 전자들이 어디로 갔냐라는 건데, 자, 이 아래에 모여있는 전자는 대전체에 의해서 멀리 도망가 있어요. 얘네는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도망을 못 간 상태였는데 손가락으로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접촉을 시키면 이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가 제일 먼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더 멀리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오므라들게 되겠죠. 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손가락을 금속판에 접촉하면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금속박이 전기를 띠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되면 오므라들게 됩니다. 설명할 수 있겠나요? 한번 각자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 그림과 같이 물의 흐름에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류가 물의 흐름과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비유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자, 보게 되면 전기 회로와 이제 물의 흐름인데 그래도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쵸? 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 통하는 사실은 알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가는지 그 안에 있는 전하에 대해선 정확히 몰랐어요. 이 전기 회로에서는 계속 복습하지만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기가 흘렀던 거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은 어땠어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죠.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의 흐름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는 건 우리 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정말 물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류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란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은 이 작은 물방울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방울 역할을 하는 게 전자. 근데 물방울이 이동하는 방향이 물의 흐름 방향인데 전기 회로에서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아니었죠. 반대였으니까. 그래서 물의 흐름 자체를 물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되겠나요? 자, 7번 같은 문제를 잘 알아둬야 돼요.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2단원 이렇게 막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실제 생활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가 그거와 연관되는 거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같이 보면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동시에 많이 연결할 거예요. 우리 멀티탭에 여러 개 꼽듯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병렬 연결의 특징 앞에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꼭 복습하고 오고 어쨌든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로 전체에 작용하는 저항이 줄어들어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걸 과전류라고 표현을 해요. 과전류. 자,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 퓨즈 같은 거. 좀 전류가 일정 이상 많이 세게 흐른다 싶으면 얘네가 알아서 차단기가 회로를 끊어서 사고를 막아줍니다. 자, 회로를 끊었다라는 거는 전기 회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얘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겠죠. 병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를 꺼도 나머지는 그냥 잘 켜져 있어요. 네, 직렬 같은 경우 중간에 회로를 끊어버리면 전부 다 셧다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차단기를 어디 설치해야 되냐? 여러분들 나중에 집을 지어서 살 텐데, 자, 이렇게 집이 있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자, 기역 부분, 지금 전기가 공급돼서 집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직렬로 이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과하게 전류가 흐른다 싶으면 여기서 끊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여기가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를 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잠깐 그려보면 자, 이렇게 건전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자, 건전지 옆에 저항 기억나나요? 이 기호는 저항을 의미하고 얘는 전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어쨌든 지금 전지의 역할은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자 병렬 연결, 얘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자, 병렬 연결을 해도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 전압 자체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병렬의 특징이 뭐냐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전압과 이 부분에서의 전압이 같아요. 이게 병렬의 특징이에요. 자, 전압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자, 전압이 뭐였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똑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A라는 전류가 흐르면 이 밑에도 1A라는 전류가 흐르겠죠. 맞죠? 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물의 흐름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가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야 돼요. 내 아래에 1A가 흘러야 되고 위에도 1A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 여기는 몇이어야 되죠? 몇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1 더하기 1 해서 2A였어야 위로 1, 아래로 1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는 2A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병렬 연결을 3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3개. 3개. 이렇게 이번에 3개를 했어요. 3개를 연결해도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3개를 연결했다 하더라도 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물의 그 높이 차를 의미하면 얘네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3개 다 같은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1A, 여기 1A였는데 내가 하나 더 연결해줘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1A가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2A여서 1A 갈라졌었는데 추가가 된 거예요. 똑같은 1A가 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3A가 흘러가야 이제 이 세 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자, 저항이 또 하나 더 늘어났다. 병렬 연결됐다. 그럼 4가 될 거고. 맞죠? 하나가 더 늘어났다. 전압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똑같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A가 될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병렬 연결의 최대 단점은 연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앞부분에 전류가 세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티탭, 이거 멀티탭이에요. 자, 멀티탭에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여기 드라이기, 여기 핸드폰, 여기 뭐가 있지? 뭐 컴퓨터 막 연결을 해요. 뭐 이것저것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전류가 점점 심해지다가 어디서 불이 나냐? 불은 여기서 납니다. 여기에 전류가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드라이기에서 불나고 핸드폰, 컴퓨터에서 불나지 않아요. 이 멀티탭, 이 지나오는 여기가 가장 이제 불이 붙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멀티탭들은 여기 되게 뚱뚱하게 해가지고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좀 전류가 심하게 흐른다 하면은 커트 칠라고.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이 이제 사각형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대요. 뭐 전동기의 원리죠. 자,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계 방향. 자, 이렇게 돌려면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요? 여기는 위로, 이 DC 부분은 아래로. 그래야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일단 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힘의 방향. 자, 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낼 때 오른손바닥을 이용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오른손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오른손에서 내 손가락이 향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었고, 얘를 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었었고, 그 둘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이 이 손바닥이 향하는 부분이 힘의 방향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교과서 그림 어디냐? 이 그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손바닥이 향하는 부분이 힘의 방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겠죠. 자, 그럼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한번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고, 근데 손바닥이 위를 향해야 돼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른손 입장에서 전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이쪽 앞쪽을 향하겠네요. 그럼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B에서 A로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알아내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지만,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D와 C 이 부분 한번 해봅시다. 자기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내 손가락을 향하고 있고, 근데 힘이 아래 방향으로 가려면 손바닥이 아래 방향을 향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윗부분은 손등이 되겠네요. 오른손 입장에서. 그러면 오른손 손등이 여기 보이려면 엄지손가락은 위쪽으로 향하고 있겠네요. 그럼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D에서 C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최종적으로 D, C, B, A 순서가 되겠네요. 확인할 수 있나요?
한번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부분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